아침 7시 40분, 경기도 용인의 한 새 아파트 거실에서 작은 숟가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바로 허리를 숙이지 못했습니다. 제 오빠 박동진은 숟가락을 내려다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렸고, 며느리 수진이는 얼른 새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좋은 말이었지요. 저는 식탁 옆 의자에 걸린 초록색 고무장갑을 집었습니다. 손바닥이 닳고 엄지 부분이 조금 찢어진 오래된 원예용 장갑이었습니다. 오빠가 혼자 살던 부천집 옥상에서 상추와 깻잎을 기를 때 쓰던 물건이었지요. 수진이는 그 장갑을 보더니 고모, 그건 왜 가져오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흙 만지시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병 일을 24년이나 한 제가 보기에도 오빠는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쌀 20kg을 밀차에 싣고 시장 골목을 다니던 사람이 왜 새 아파트에 들어온 뒤 숟가락 하나 줍는 일조차 포기했을까요? 그날 오빠는 아침밥을 3숟가락만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비우고 김치가 싱거우면 제게 전화해 잔소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색은 누렇게 변했고 팔목은 제 손가락으로 감길 만큼 가늘어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운동과 식사를 챙기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하루 3끼를 정성껏 차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넘치도록 봤는데 오빠의 몸은 날마다 더 시들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미숙, 올해 70살입니다. 부천의 재활병원과 개인 간병 현장에서 24해 일했고 새해 전에 무릎 수술을 받으며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66에 뇌출혈로 먼저 갔고 외아들은 광주에서 자동차 부품 일을 합니다. 제 오빠 동진은 저보다 9살 많은 79이었고 평생 방앗간과 쌀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11년을 혼자 살다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정정하던 어르신이 자식 집에 들어간 뒤 갑자기 밥을 못 먹고 걷지 않고 말수가 줄며 마치 화분의 잎처럼 시들어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식이 못돼서도 아니고 집이 불편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드리려는 마음이 한 사람의 선택과 역할을 조용히 없애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병사로 일하며 뒤늦게 배운 4가지 회복 원칙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4번째 원칙, 가족이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을 모르면 사랑이 보호가 아니라 작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그 말 뒤에 그분이 하던 일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자식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오늘 내 손으로 결정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입을 옷, 먹을 반찬, 산책 시간, 내 돈을 쓸 곳, 누구에게 전화할지 가운데 하나라도 스스로 정했습니까? 편안함과 무기력은 겉으로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빠가 혼자 살던 부천집은 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빌라였고 겨울이면 베란다 창틀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 싱크대 문짝 하나는 늘 비스듬했고 화장실 타일에는 오래된 금이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자유시장에 가서 두부와 생선을 샀고 옥상에는 스티로폼 상자 12개를 놓고 상추, 쪽파, 고추를 키웠습니다. 초록색 장갑은 오빠의 아침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장갑을 끼고 물조리개를 들면 허리가 조금 굽어도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수확한 깻잎은 아래층 신혼부부에게 주고 고추는 경로당 국수잔치에 가져갔습니다. 누가 고맙다고 하면 오빠는 내가 먹고 남은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씻어 난간에 가지런히 말리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은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평생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15살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쌀집 배달을 시작했고 32에 부천시장 안쪽에 작은 방앗간을 얻었습니다. 새벽마다 참깨 볶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고 설 전에는 밤을 새워 떡살을 빻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뒤에도 손님이 1,000원을 덜 내면 장부에 표시했지만
돈 없는 할머니가 오면 쌀 한 대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자식 둘을 대학에 보내고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준 것이 오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거운 화분을 들고 비 오는 날 시장에 나가고 전구가 나가면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간병 현장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노인을 많이 봤기에 제 눈에는 집안 모든 물건이 위험으로 보였습니다. 오빠, 이제 사람 불러. 왜 꼭 혼자 해? 제가 말하면 오빠는 사람 부르는 동안 내가 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느설 고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오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난간을 잡으며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용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며느리가 재택근무를 하니 돌보기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빠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어깨가 나을 때까지만 가 있으라고. 겨울 옥상은 미끄럽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병사 경력을 내세워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은 안전이 먼저야. 석 달만 자식 말 들어. 결국 오빠는 옷 2상자와 약봉지,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초록색 장갑은 제가 몰래 가방 옆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용인 아파트는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오빠 방에는 새 침대와 공기청정기, 큰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에 비상벨을 달고 스마트워치까지 사들였습니다. 손녀는 방문에 할아버지 방이라고 꾸민 종이를 붙였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오빠도 호텔이 따로 없다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고는 열흘 만에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자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제가 아침 다 해요. 오빠는 쌀을 씻으려다 손을 걷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빠는 이건 가볍다고 했지만 준호는 엘리베이터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오빠는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옷에서 보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시장에 가지 않는 날에도 셔츠 단추를 채우고 머리에 물을 발랐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회색 내복 위에 조끼만 입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새 트레이닝복을 사왔지만 옷장에 걸린 채였습니다.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뭘 갈아입어. 오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지갑이었습니다. 준호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신 내면서 오빠는 지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돈을 쓰라고 현금 50만 원을 드렸지만 오빠는 편의점 위치도 몰랐고 혼자 나가는 것을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한 달 뒤 지갑 속 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빠는 손녀에게 과자 하나 사주지 못했고 경로당 친구의 상가에 부의금도 준호를 통해 보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돈을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으냐고 물으면 아무거나, 산책할까요 하면 너희 편한 대로, 병원은 언제 갈까요 하면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눈치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사람은 선택을 오래 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힘도 줄어듭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질문을 받으면 준호 얼굴부터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식사였습니다. 수진이가 해준 음식은 정갈했고 영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밥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화나 우울증을 의심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피검사, 위검사, 흉부 촬영까지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을 수 있다며 햇볕과 활동을 권했습니다. 준호는 더 좋은 영양제를 사고 수진이는 죽을 끓였습니다. 돌봄은 더 늘었지만 오빠가 할 일은 더 줄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문제를 반쯤만 보았습니다. 간병 일을 오래 했으니 약과 식사, 낙상 위험에는 민감했습니다. 준호는 표를 냉장고에 붙였고 수진이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에는 오빠가 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빠를 살리려고 하루를 관리했지만 정작 그 하루의 주인은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배순덕 선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순덕 선생은 77살이었고 제가 처음 간병 일을 배울 때
재활병동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가 곧았으며 짧은 은빛 머리를 귀 뒤로 넘겼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이 단단해서 후배들은 무서워했습니다. 환자가 불편해 보여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 차갑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저는 오빠 상태를 설명하며 좋은 재활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순덕 선생은 한참 듣더니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오빠가 맡은 일이 뭐야? 저는 약, 산책, 식사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는 것 말고 그분이 주는 게 뭐냐고.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깨도 다쳤고 넘어질까 걱정인데 무슨 일을 맡겨요? 쉬라고 모신 거지요. 순덕 선생은 손수건을 꺼내 다시 3번 접었습니다. 쉬는 것과 쓸모 없어지는 건 달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간병 현장에서 환자를 많이 봤다고 안전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선생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오빠에게 묻지 말고 하루만 봐.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대답하는지 본인이 하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몇 번 대신하는지도 세어봐. 다음 날 아침부터 작은 수첩에 표시했습니다. 오빠가 물을 따르려 할 때 수진이가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 오빠가 일어나려 했지만 손녀가 뛰어갔습니다. 식사 뒤 접시를 들자 준호가 두세요라고 했습니다. 병원 예약 전화를 하려 하자 제가 대신 번호를 눌렀습니다. 점심 메뉴를 물었지만 오빠가 대답하기 전에 수진이가 아버님은 죽이 편하시지요? 라고 정했습니다. 저녁까지 17번이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바질잎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물조리개를 들자 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흙 미끄러워요. 제가 할게요. 오빠는 물조리개를 놓았습니다. 준호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 받침에 물이 넘쳤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주면 뿌리 썩는다고 했지만 준호는 웃으며 요즘은 자동 화분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베란다 화분을 오빠 앞에 가져왔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보더니 물이 아니라 햇볕이 모자라. 이 말에도 봐야 해 라고 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각도를 바꾸고 마른 잎을 떼었습니다. 동작은 느렸지만 목소리는 전날보다 컸습니다. 그날 점심에 오빠는 밥을 반 공기 더 먹었습니다. 작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순덕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일을 말했습니다. 선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한 번 화분을 만졌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순덕 선생은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순덕 선생의 남편 이재문 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뒤에도 집안 돈과 서류를 모두 관리했습니다. 73세 가벼운 뇌경색을 겪었지만 걸을 수 있었고 말도 분명했습니다. 딸은 서울의 넓은 아파트로 부모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안심했습니다. 딸은 카드와 통장을 맡아 병원비를 관리했고 사위는 운전을 못하게 차 열쇠를 보관했습니다. 재문 씨는 전직 은행원이었지만 자기 통장 잔액을 몰랐습니다. 공과금 납부도 딸이 했고 손주 세뱃돈도 딸이 봉투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침 신문은 사위가 먼저 읽었고 집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했습니다. 가족은 편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문 씨는 처음 2달 동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면도를 거르고 친구 전화를 받지 않고 식탁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선생은 간호사였으니 남편 상태를 누구보다 잘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재활 운동을 시키고 약을 정확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반년 만에 체중이 9kg 줄었습니다. 근력도 떨어져 화장실 갈 때 부축이 필요해졌습니다. 검사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우울증을 의심했지만 재문 씨는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 다들 나 잘해주는데. 그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 경제 과제를 하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2시간 동안 금리와 복리 계산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순덕 선생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건 더 정확한 간병만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순덕 선생은 딸에게 남편의 역할을 돌려주자고 했습니다.
공과금 확인, 가족 예산 검토, 손주 용돈 기록을 맡겼습니다. 차를 다시 운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버스 카드와 집 열쇠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늦었습니다. 이미 침대 생활이 길어져 근육이 많이 줄었고 2번의 폐렴을 겪었습니다. 그는 76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 선생은 마지막 날 남편이 접어둔 손수건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도 재문 씨가 직접 3번 접어 왼쪽 서랍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간호사라서 남편을 살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돌봐서 남편이 자기 삶에서 퇴직하게 만들었어. 그 말에는 자기 비난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과 함께 선택까지 없앴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서 오빠의 초록 장갑과 재문 씨의 접힌 손수건이 겹쳤습니다. 몸이 먼저 시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무언가를 책임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먼저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자식집에서 약해지는 이유를 나이와 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병이 몸의 일을 빼앗기 전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과잉 보호가 삶의 일을 먼저 빼앗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빠에게 아들 집으로 가라고 가장 강하게 권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간병 현장에서 환자의 위험을 막는 데 익숙해 오빠가 무엇을 잃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 셋이 식탁에 앉아 솔직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또 다치실까봐 무서웠어요 라고 했고 수진이는 제가 잘못 모시면 시누이들이 뭐라 할까 걱정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보다 두려움에 끌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에게도 물었습니다. 고마운 자식에게 불평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참 뒤 초록 장갑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손님이야. 오래 묵는 손님. 준호가 놀라. 아버지 방도 있는데 왜 손님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똑같이 돌아가잖아. 내가 건드리면 다들 하지 말라 하잖아.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 오빠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4가지 원칙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도움받을 일을 나누고 도움은 반드시 묻고 시작하며 오빠가 실제로 책임질 역할을 만들고 집 밖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손을 대기 전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디까지 하시고 어느 부분만 제가 도울까요? 오빠가 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습니다. 접시를 들 때는 가벼운 것 하나만 직접 옮기게 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되 과정 전체를 빼앗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이 원칙의 시험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이 하루 동안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표시했습니다. 첫날 준호는 9번, 수진이는 12번, 저는 6번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하세요? 오빠에게도 필요한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할게. 저것만 도와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탁이 정확해지자 가족도 불안이 줄었습니다. 시간 보내기용 퍼즐이나 색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오빠는 베란다 화분 5개를 책임졌습니다. 물 주는 날과 햇볕 위치를 정했고 손녀에게 깻잎 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가족의 쌀과 잡곡을 섞는 일을 맡았습니다. 평생 쌀을 다룬 사람이니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아버지 쉬시라니까요 라고 했지만 오빠는 오랜만에 웃으며 너희가 쌀을 몰라서 밥이 맛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밥맛이 달라졌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오빠는 손녀 도시락에 들어갈 작은 주먹밥용 쌀도 따로 골랐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생기자 오빠는 아침에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역할은 너무 무겁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깨가 아픈 날에는 물조리개를 작은 것으로 바꾸고 화분을 들지 않게 했습니다. 가족 식비 전체를 관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반찬 예산 10만 원 안에서 시장 목록을 정하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해보세요 라고 시켜놓고 뒤에서 몰래 고치면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 결과도 존중했습니다. 셋째는 개인 공간과 선택 도구를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갑과 집 열쇠, 버스카드, 휴대전화 연락처를
다시 오빠 손에 줬습니다. 통장 비밀번호까지 가족과 공유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작은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고 매달 30만 원을 관리했습니다. 병원비와 큰 지출은 준호와 상의하되 친구 부의금이나 손녀 과자는 직접 결정했습니다. 오빠 방에는 혼자 살던 집에 낮은 서랍장과 라디오, 아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친구색도 오빠가 골랐습니다. 방문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바로 줄이지 않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방 하나가 자기 공간인지 가족이 빌려준 숙소인지 느끼게 하는 차이였습니다. 오빠는 서랍에 초록 장갑과 쌀집 장부를 넣었습니다. 넷째는 가족 밖의 관계와 안전선을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역할을 준다고 위험한 일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고 안전을 핑계로 모든 외출을 막아서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의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오빠가 혼자 해도 되는 동작과 도움이 필요한 동작을 물었습니다. 어깨보다 높은 물건 들기, 젖은 바닥 걷기, 무거운 화분 옮기기는 금지했습니다. 평지 걷기, 가벼운 장보기, 화분 돌보기, 버스 한 정거장 이동은 단계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처음 2번은 준호가 동행했고 3번째부터는 제가 버스 환승 지점까지만 함께 했습니다. 용인 아파트 경로당에도 가입했지만 억지로 매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바둑 모임과 텃밭 봉사 날짜를 직접 골랐습니다. 가족 안에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름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을 두고 갈등도 컸습니다. 준호는 오빠가 혼자 버스를 타겠다고 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오빠도 화가 나 그럼 방에 가둬놓고 밥만 줘라. 수진이는 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저는 2사람에게 선택지를 나눴습니다. 혼자 장거리 이동은 아직 안 되지만 낮 시간에 한 정거장 걷고 위치 공유를 켜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넘어질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준비된 위험과 무모한 위험은 다릅니다. 우리는 작은 안전 계약서를 썼습니다. 오빠는 어지러운 날 외출하지 않고 지팡이를 사용하며 휴대전화를 충전해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식단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오빠가 메뉴를 고르게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번 상태를 보되 가족을 검사하듯 평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냉장고에 붙이지 않고 오빠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니까요. 처음 변화는 식탁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직접 고른 청국장을 끓인 날 밥을 한 공기 먹었습니다. 냄새가 집에 배어 준호는 창문을 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시금치, 작은 멸치, 들기름. 수진이는 목록대로 사왔고 오빠는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느려도 누구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2달 동안 2kg 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허벅지 근력이 조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아침에 세수를 하고 셔츠를 입었습니다. 전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깨 통증이 심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준호가 제가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자 오빠는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른 바지는 일부 잘라내고 알람을 맞추되 오빠가 직접 시간을 정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못하니 내가 한다가 아니라 다음에는 어떤 표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물조리개 손잡이에 파란 끈을 묶었습니다. 눈에 잘 띄었습니다. 돌봄은 실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실수 뒤에도 다시 해볼 자리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빠 역할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며느리에게 일을 더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진이는 재택근무 중에도 오빠 식사와 병원 예약을 챙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2회 방문 요양을 신청했고 준호가 토요일 아침 식사와 병원 서류를 맡았습니다. 저는 매주 가는 대신 격주로 오빠와 시장에 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버틸 수 있어야 좋은 돌봄이 오래갑니다. 그 무렵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최창식 어르신을 알게 됐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 길을 잃을까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방 앞에 놓아줬고 약은 시간마다 가져다 줬습니다. 창식 어르신은 처음에는 딸 자랑을 했지만
넉 달 뒤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안경도 쓰지 않고 하루 종일 창밖만 봤습니다. 딸에게 역할과 외출을 조금 돌려드리자고 권했지만 딸은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지 넘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그 두려움도 이해됐습니다. 한 번은 창식 어르신이 집을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방향을 잊은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 일 뒤 모든 문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억 검사를 받고 동행 외출, 이름표 위치 확인 같은 중간 방법을 찾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게 했습니다. 창식 어르신은 겨울에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가 심하고 우울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활을 시작했지만 일어나려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는 제 얼굴을 알아보면서도 내가 집에 가서 뭐해? 안전하게 모신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충분한 것은 아니며 안전만 남고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오빠도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초록 장갑을 꺼내 손에 꽂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너희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나도 말 안 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미안했습니다. 돌봄을 받는 노인도 고마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을 숨깁니다. 가족은 말이 없으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대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아침, 4가지 원칙이 실제로 시험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전날부터 배가 아팠지만 과로인 줄 알고 버텼고 아침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출근했고 손녀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빠는 방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가족의 아침쌀과 화분을 확인하려고 일찍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일으키지 않고 바닥 매트를 치웠습니다. 손녀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게 하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주소를 또렷이 말하고 수진이가 의식은 있지만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수진이 손을 잡고 움직이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위급한 일을 겪은 사람의 침착함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급성 충수염으로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수진이는 오빠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오빠는 쑥스러운 듯 전화 한 통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호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위급할 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제게 고백했습니다. 고모, 저는 아버지가 뭘 하시다 다치면 제가 불효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했어요. 저는 나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돌봄에는 늘 두려움이 섞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질까봐, 남들이 욕할까봐, 부모를 잃을까봐 통제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두려움만 따라가면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퇴원한 뒤 오빠는 일주일 동안 아침밥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냄비는 준호가 옮겼고 오빠는 쌀을 씻고 물량을 맞췄습니다. 초록 장갑은 베란다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오빠는 수진이에게 깻잎 모종 하나를 건네며 이건 네가 살려라 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처음 식탁에서 했던 말과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가 이건 아버님이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초록 장갑의 뜻을 완전히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낡고 위험한 과거의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놓지 못하는 고집의 상징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갑은 오빠가 흙을 만지고 누군가에게 채소를 나누고 하루에 책임질 일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장갑을 빼앗는 것은 단순히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자기 손으로 세상에 남길 작은 흔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어깨를 높이 들면 아프고 계단을 오래 오르면 숨이 찹니다. 혼자 살던 부천집은 정리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가끔 그 집 옥상 이야기를 하며 눈빛이 어두워집니다. 친구 한 명은 세상을 떠났고 경로당 바둑 모임도 예전만큼 자주 가지 못합니다.
자식 집에서 사는 불평과 세대 차이도 남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실내 온도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빠는 다시 자기 아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7시에 화분을 봅니다. 월요일에는 가족 잡곡을 섞고 수요일에는 경로당 텃밭 봉사에 갑니다. 금요일에는 손녀의 용돈 봉투를 직접 준비합니다. 병원 예약은 준호와 상의하지만 날짜 2개 중 하나를 오빠가 고릅니다. 외출할 때는 집 열쇠와 버스카드를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누군가 대신 넣어주지 않습니다. 체중은 처음보다 4kg 늘었고 지팡이를 짚고 단지 2바퀴를 걷습니다. 청국장을 먹고 싶다. 오늘은 걷기 싫다. 다음 주에는 부천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듣기 불편한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구성원이라는 증거입니다. 순덕 선생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와 오빠와 바둑을 둡니다. 여전히 손수건을 3번 접어 왼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빠가 화분 자랑을 하면 선생은 과장되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른에게는 결과를 진지하게 보고 의견을 묻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병사 시절을 자주 돌아봅니다. 환자가 느리게 단추를 끼우면 제가 대신 채웠고 숟가락을 흘리면 바로 떠먹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넘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어떤 도움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을 같은 속도로 주다 보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동작까지 빼앗았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미안함만으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가족들에게 다른 질문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돌봄은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물어보고 남은 능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물을 대신 따라주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고 컵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안전 때문에 외출을 막아야 하고 어떤 날은 넘어질 가능성을 준비한 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답은 한번 정해두는 게 아니라 몸 상태와 마음을 보며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식 집에 들어온 뒤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면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감염, 약부작용, 갑상선 문제, 빈혈, 치매, 우울증처럼 치료가 필요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를 마음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고 돌봄이 충분한데도 계속 시든다면 그분의 역할과 선택과 관계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몸과 마음은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가족의 손을 세어보십시오. 어르신이 하려던 일을 가족이 먼저 대신한 횟수를 표시하십시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화분 하나, 우편물 확인, 반찬 메뉴 선택, 손주에게 옛 이야기 들려주기, 가족 장부 확인처럼 결과를 누군가 기다리는 일이 좋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그분의 경험과 연결된 역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갑, 열쇠, 방, 휴대전화, 옷, 식사 가운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전부 한꺼번에 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로 의사나 복지사와 안전선을 정하고 가족 밖 사람과 만나는 일정을 만드십시오. 친구, 경로당, 종교 모임, 복지관, 시장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권하고 싶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대신 어디까지 직접 하시고 어느 부분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어르신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지만 이건 내가 할게. 저것만 도와줘.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고마움과 거절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고마워하면서도 자기 선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누워 쉬고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남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처럼 줄어듭니다. 결정하는 능력도, 사람을 만나는 용기도,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작은 책임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빠가 조금 나아진 뒤 우리는 가족 회의를 매달 마지막 일요일 저녁에 열었습니다. 회의라고 해서 거창한 서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오빠가 혼자 해서 기분 좋았던 일은 무엇인지, 도움이 부족해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지, 가족이 너무 먼저 나선 일은 무엇인지였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도 자기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오빠만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돌봄 부담과 불편을 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오빠는 수진이가 약봉지를 매번 뜯어주는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손가락 힘이 약해질까 걱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진이는 약을 빼먹을까봐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약이 남아있으면 수진이가 한번 묻기로 했습니다. 작은 합의였지만 오빠는 다음날 약통을 직접 닦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준호가 불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도 경로당에 가겠다고 고집해 출근 중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약속을 자꾸 막는 것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씨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상특보가 있거나 바닥이 얼면 외출을 미루고 가벼운 비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지팡이를 사용하며 경로당 친구에게 도착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허락과 금지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르신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두려움을 줄여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가족은 가장 안전한 답인 금지를 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약속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대신 오늘 조건을 지킬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빠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독립을 오래 유지하는 길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한쪽만 양보한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나눈 겁니다. 간병 현장에서 만났던 장명자 어르신도 떠올랐습니다. 74세 무릎 수술을 받고 아들 집에 들어간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목욕과 식사, 옷 입기를 모두 도왔습니다. 명자 어르신은 손이 빠르고 바느질을 잘했지만 수술 뒤에는 가위도 위험하다며 치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분은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재활 운동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때 게으르다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사회복지사가 찢어진 환자복 단추를 들고 와 명자 어르신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내 손이 떨려서 못해라고 했지만 실과 바늘을 잡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단추를 달고 풀린 소매까지 꿰맸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부탁을 가져오자 오후 재활 시간에도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그분에게 운동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다리를 움직이라는 말보다 누군가 기다리는 단추 하나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만들 때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늙어서도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할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고 그분의 체력과 취향에 맞아야 합니다. 하기 싫은 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쉬어도 가족의 사랑이 줄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빠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손녀 학교 행사 때문에 주먹밥 쌀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전날 어깨 통증이 심했습니다. 오빠는 약속을 못 지킬까봐 새벽부터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처럼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빼앗지 않고 물었습니다. 역할을 유지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타협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칭찬의 방식이었습니다. 손자가 그림을 잘 그렸을 때처럼 우리 아버님 잘했어요 라고 과하게 칭찬하면 어른을 아이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른 쌀이라 밥이 덜 퍼졌어요. 화분 위치를 바꾸니 새잎이 났네요. 병원에서 증상을 정확히 말해주셔서 진료가 빨랐어요. 존중은 박수를 크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판단이 실제로 도움이 됐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천 친구를 만난 날 오빠는 예전 방앗간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카페로 바뀌어 있었고 참깨 냄새 대신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는 유리창을 오래 보다가 내 자리는 없어졌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옛 단골인 83 김할머니가 오빠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 그때 준 쌀 덕에 우리 애들 컸어. 오빠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오빠는 창밖만 봤습니다. 한참 뒤 가게는 없어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앗간을 다시 열 수는 없지만 쌀을 고르는 지식은 가족 식탁에서 살아날 수 있고 옥상밭은 사라졌지만 베란다 화분 5개는 계속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오빠의 과거를 전시품처럼 모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과 쌀 대박 하나만 방에 두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수가 아니라 그 물건이 현재의 생활과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박은 손녀가 전통 단위를 배우는 데 쓰였고 장부는 오빠가 가족 지출을 설명할 때 참고했습니다. 추억은 바라보기만 하는 사진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와 기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르신의 상실을 모두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자기 집을 떠난 허전함,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분노는 역할 하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빠도 밤에 아내 사진을 보며 오래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억지로 산책을 시키거나 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오늘은 많이 생각나지? 라고 묻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돌봄에는 움직일 기회뿐 아니라 슬퍼할 시간도 포함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노인은 이를 잃어서만 늙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 몫을 기다리지 않을 때 더 빨리 늙습니다. 안전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너무 대신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대답이 나올 때까지 변명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어르신이 없다고 하면 다른 질문을 하십시오. 이 집에서 꼭 맡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화분이든 메뉴든 손주 준비물이든 좋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만 실제로 맡겨보고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함께 정하십시오. 댓글에는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돌려드릴 역할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화분, 메뉴, 열쇠, 산책, 용돈처럼 한 단어면 됩니다. 다른 분들의 단어를 읽다 보면 우리 집에 맞는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에게 다시 아침을 기다릴 이유를 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부모님을 자식 집으로 모신 형제자매나 배우자를 지나치게 걱정해 모든 일을 대신하는 친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한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특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과 조용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도 켜주십시오. 오늘도 어르신의 속도만큼 기다려주십시오. 숟가락 하나를 줍는데 시간이 걸려도 위험하지 않다면 그 손이 끝까지 움직이게 두십시오. 초록색 장갑이 낡았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흙만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한 사람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식사 잘 챙기시고 무리한 일은 나누되 할 수 있는 일까지 내려놓지는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따뜻하게 나누겠습니다.